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챕터 4장 공공재 여기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죠. 자, 81페이지 보실까요? 자, 공공재와 관련한 몇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공공재는 이제 생산 주체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특성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제를 못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혼잡하게 다툴 것도 아니고 한번 일단 생산이 되면 뭐 다른 사람들 추가적으로 소비하는데 뭐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배제를 못하니까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좀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배제성이라는 것을 경제 주체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돈은 안 내고 딴 사람들이 돈 내서 만들어지면 프리라이더로 무임승차하면 돈도 안 내고 이득을 얻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비배제성의 일관 그 다음으로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81페이지 보시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결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아예 생산 공급이 안 된다고요.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공공재가 생산되지 못하고 시장 실패죠. 그래서 시장 실패로 야,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생산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뾰족한 방법은 사실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필요한데도 필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해서 진정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이렇게 표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표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솔직하게 말하면 이만큼 필요하잖아 하게 한 다음에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력을 이용해서 강제력으로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세금을 거두든. 자, 그러면 이 강제력으로 공공재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게 이제 세 번째 줄 첫 번째 단락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하면 정부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의견은 뭐냐면 야, 근데 말이야 네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진짜 실존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무임승차라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무임승차가 사실일까? 이거요. 프리라이더 하는 문제가요. 이렇게요. 네,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볼게요. 무임승차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에만 의존하는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는 가정하에서 유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지 않으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데 네 번째 줄 볼게요. 많은 경우에 개인들은 정부의 강제력이 없이도 단체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예시를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단체 행동하면서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모금 운동을 통해서 뭐 기부라든가 선행을 하기도 하고, 거기 보니까 교회나 음악당, 도서관, 과학실험실, 박물관, 병원, 이런 걸 통해서 생산 공급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처럼 직접 보이지만. 더 나가서 등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 예로 하는데 민간이 공급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유명한 어떤 경제학자는 야, 무임승차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선 스토리 이해되시겠죠? 다음 세 번째 달라 볼게요. 자, 이런 주장들이 무임승차자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무임승차 안 중요해 이게 아니라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 중에서 사적으로 공급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공공재인데 사적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효율성 기준을 했을 때 공급돼야 하는 재화들이 공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사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재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민간에 그냥 맡겼을 때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예 생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계속 되돌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진짜 맞냐 틀리냐는 실증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임승차 문제 이기적이고 항상 발생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임승차 관련한 실증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실험을 했습니다. 자, 거기 다음 달락 볼게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전형적인 실험에서 실험 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다음 달락. 자, 거기 보니까 뭔가 교환권을 제시해 줬네요. 교환권. 뭔가 쿠폰이나 바우처 이런 건가 보죠. 이걸 제시해 줘서요. 자, 이걸 네가 쓸 수도 있고 단체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약간 일부는 기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일부만큼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뭐 4달러만큼의 가치를 나한테 떨어진다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자신이 갖는 것 대신에 단체 교환에 기부하면, 그냥 이걸 말고 다른 걸로 기부를 하게 되면 1달러가 이제 기부금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거기 보니까 기부자를 포함하여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3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대.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되는 보수가 좀 나도 작아지긴 하겠죠. 분명 단체 내 모든 사람들이 단체에 기부하면 전부 다 기부하게 되면 모두 좋아지긴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부? 이거는 공공재 가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무임승차 이론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 하지만, 그치? 남들이 기부하게 되면 자기는 좋고 자기는 자기 거 챙기고 이러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부를 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결과 한번 봤어요. 자, 마지막 달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실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검증된, 인정받은 실험 결과는 일관된 경향들이 관찰된대요. 첫 번째 보니까 평균적으로 자,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재원의 50%를 기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 정도는 이게 자기가 갖고 반 정도 그래도 기부하는 게 어떨까? 그런 행동을 보였고요.
그렇죠? 자신의 교환권 전체를 단체 교환에 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무임승차 있다. 그러니까 일부 다 기부하면 좋은데 일부는 자기가 가져. 그래서 일부 무임승차가 존재하는 거고요. 승차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맨 마지막 째줄, 이 결과는 무임승차로 인해서 공공재가 전혀 아주 적게 공급될 것이라는 그 주장과는 모순된다.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결과인데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뭘 봤냐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실험을 반복해서 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실험을 게임을 하듯이 반복해가지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반복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부를 덜 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게임 할 때는 좀만 그래도 너무 50% 이렇게 됐다가 자꾸 하니까 됐어 하면서 사람들이 기부를 점점 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덜 해. 뭐 재밌는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경제학도 요즘은 막 수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제 세팅을 딱 한 다음에 실험을 해서 진짜 저런 게 존재하나? 뭐 그런 것들을 실험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기부를 덜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되면, 그러니까 실험 전에 아이고 참가자들이십니까? 그럼 서로 인사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면 그러면 좀 더 협력이 촉진된대. 그러니까 뭐 기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가게 되면 뭐야 기부했는데 이게 어디다 쓰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이웃 사람 이렇게 기부되는 게 보이면 좀 더 촉진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기부율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교환권을 갖는 데 따른 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클수록, 그러니까 보수가 클수록 요거 개인 소유에 따른 보수가 크면 기회비용이 큰 거죠. 기부했을 때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크면 사람들이 기부를 거기 보니까 안 하네요. 기부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작을 때는 이거 내가 뭐 몇십만 원 먹어서 뭐해 하는데 이게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천만 원, 500억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실험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지. 그리고 또 여러 번 또 실험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또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험이 누적되고 축적되면 인간이란 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처음 시작한 실험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는 보니까 사람들이 편협한 이기심을 추구를 상쇄하는 기부행위, 그러니까 이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거 말고 거기 보면 따뜻하고 흐뭇한 만족감을 누린다.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일 했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아무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공공재는 시장 실패니까 이거 민간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민영화하면 좋은데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민영화 논쟁 이렇게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영화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분에게 맡겨서 말 그대로 민간 부분이 뭐 생산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간에게 이양하는 거죠. 민간 부분이 그래서 뭔가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공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약간 두 개로 나눠요. 아니, 제공하는 거랑 생산하는 거랑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해서 둘로 나눠서 봐요. 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니까 제공 측면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공 측면. 어디가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바람직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살짝 봐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때로는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게 사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경호, 보호 이런 거 있잖아.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사립 탐정이나 사립 경호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하겠죠. 원래 이제 경찰에서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경호라는 게 꼭 사람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줄 보니까 강력한 자물쇠네. 예, 강력한 자물쇠?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금고 같은 건가 보죠. 자물쇠나 아니면 경보 시스템, 뭐 세콤이나 요즘 뭐 어떤 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경호원을 대동하는 거죠. 경호원 이렇게 채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호와 관련한 서비스인데,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실제로 민간이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경호가 불안한 뭐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는 좀 우범지대가 많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민간의 철야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도 한대요. 자, 그리고 대저택의 넓은 뒷마당 이런 것들, 경호 말고 대저택의 뒷마당, 큰 집인가 보죠. 저택의 뒷마당, 이거 엄청 큰지 뭐 아무튼 공원과 같이 이렇게 큰가 봐요. 이런 경우도 뭐 사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기 보니까 공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적재인데 그냥 개방하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대요. 자, 심지어 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건 아니야. 거기 보니까 공공법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체물도 사적으로 얻을 수 있대요. 거기 나와 있는 공공법정이래. 우리 재판장 얘기하는 건가 보죠. 법으로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사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데 거기 보니까 정부 사법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에요. 사법 시스템 이런 건데, 자,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면,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떤 법정 다툼이 생겼을 때 야, 법정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법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가 동의한 중립적인 중재인, 뭐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싸우지들 마세요. 중재하시죠. 뭐 법정까지 갑니까? 둘 다 이건 손해입니다. 뭐 그렇게 끝날 수 있죠. 그러니 민간에서 그냥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했다라고 다음 달락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적 제공과 사적 제공의 대상물과 비중,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19세기에는 교육, 경찰, 도서관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이제 정부가 공공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다. 나와 있네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돈 많은 귀족들이 자기가 책을 많이 모아놔서 그걸 뭐 그냥 오픈하거나 자기가 뭐 관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반대로 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특성 다시 보시면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경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서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19세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었다? 맞아요. 사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사적인 특성에서 공적인 특성으로 조금 개념이 약간 바뀌게 된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 거기 보니까 또 반대가 있어요. 원래 공적인 줄 알았는데 사적으로 하는 거. 쓰레기 수거, 이거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데 정부가 하기가 버거운가 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민간이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공적인 측면에서 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 볼까요? 자, 쓰레기 수거에 투입됐던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쪽을 좀 예산을 줄였나 봐.
그러니까 어떤 도시들이 자꾸 이게 동네가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접한 도시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요 쓰레기 수거원을 고용해서 청결을 유지한대요. 덴마크 같은 데는 소방 서비스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됩니까? 소방도 마찬가지야. 불 끄는 거 이거 그냥 민간에게 그냥 위탁시킨대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3분의 2를 민간 회사들이 담당한대. 자, 그래서 결론은 공공재와 사용자 같은 요거 어떻게 보면 개념이 애매한 요런 것들을 아니 민간의 영역과 정부의 영역 어떻게 적절하게 혼합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교사, 교실, 교재, 가정교사. 이거 교육의 질. 지금 이제 또 교육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또 여기다 교육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교육이라는 산출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투입에 해당하는 게 투입물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교육 질이라고 쓸게요. 교육의 퀄리티는 아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실, 강의실 그리고 교재 이런 것들 아니면 가정교사 등등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각 투입량에 이렇게 적절한 투입량과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민간과 정부 중에서 어떻게 누가 담당하는 게 나을지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대요. 자,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 임금과 재료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 임금과 재료 비용 이렇게요. 재료 비용. 네, 걸착으로 볼까요? 자, 만약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생산에 투입된 노동이나 재료에 대해서 다른 가격, 그러니까 좀 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게 담당한 게 낫죠. 그래서 만약에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공립학교 교사들은 노조를 결성하지만 사립학교 교사들은 노조를 결성 못하면 공립학교 교사들을 투입하는데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러면 사교육이 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 거기에 예가 있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민간이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 비용 측면에서는 우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 기준 행정비용. 자,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약간 나중에 지방재정,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냥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공적 제공의 경우 고정된 행정비용이 더 많은 사람한테 분담 n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민간의 회사랑 일일이 협상하고 조율하는데 이거 거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이 가가지고 협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특히 지역 사회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특히 행정처리 관련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인데 우리 그냥 고정 비용 자체가 n분의 1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낫지. 그래서 지역 사회가 커질수록 이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더 우월하다? 예, 정부가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교육이 우월하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자, 취향의 다양성. 사람마다 선호하는 니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민간이 우월하죠. 취향이 다양.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막 유튜브만 보고 막 하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선호가 비슷해져 버리면은 또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다양하죠. 첫 번째 줄 볼까요? 아니, 아이를 가진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네요. 자녀가 없는데 막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유치원 나랑은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자녀는 없고 두 번째 줄 보니까 집에 보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가정, 좀 좋아 보이네. 아무튼 보물이 잔뜩 있대. 그런 가정은 자녀 교육 이런 거 필요 없고 튼튼한 이런 경찰 서비스 이걸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취향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민간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다운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 하에서 정부 관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서비스하는 생산이 보장되는 뭐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분배 측면에서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이렇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이 낫고요. 분배 측면에서는 딱 봐도 정부, 공공 부분이 낫다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 보니까 공동체적 공정성 개념 하에서 이런 분배 같은 거는 이제 주관적인 가치 판단,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체적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거의 굵은 색깔로 나와 있는데 굵은 코딩으로 돼 있는데 자, 재화평등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특정한 재화 같은 경우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혜택을 봐야 된다. 뭐 의식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 재화평등주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교육 약간 좀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고등학교까지 가는 의무교육에 가까운 거는 정부가 좀 나서서 다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통제하는데 알아서 해라. 그냥 뭐 민간의 회사 취업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학원은 그건 또 더 알아서 하고, 물론 이제 대학원 중에서 학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사철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안 간단 말이야.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정부가 전액장학금으로 해서 키우고. 그래서 우리 책 말고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그루버 책에서는 교육을 둘로 좀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또 교육, 어차피 평생 교육이야. 회사 들어가도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직장에서 받는 그런 교육 훈련은 그건 자기가 이제 또 하는 거지. 국가가 하기에는 그렇잖아. 내가 삼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교육 받는다? 그걸 국가가 해주긴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교육도 좀 나누긴 해야 돼. 근데 아무튼 그런 필수적인 의무 교육은 공동체의 공정성, 재화평등주의 입장에서 정부가 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성 관련된 요거에 대한 제공 측면에서 봤고요. 다음 밑에 공급 측면에서 좀 볼게요. 비슷한 듯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살짝 보시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 요거 제공 측면에서 봤고, 두 번째는 뭐 생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해서 공급하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9.11 사태 여러분들 뭐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엄청난 또 충격과 변화를 안겨다 준 거죠. 보안 뭐 이런 거, 안보 뭐 이렇게 위험 이런 거, 공안의 보함이 이제 관심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공항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에 또 위험 불감증으로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사고가 나면 경각심을 깨닫고 이제 또 보안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보안이죠. 뭐 또 보안이야.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항 안전 요원들을 연방 정부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 요원들은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 중앙 정부라 그냥 정부라 해도 됩니다.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죠. 정부 뭐 하냐?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정부가 공항 안전을 위해서 비용은 지불하되 운영은 민간이 하자. 그러니까 요거랑,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고, 오케이. 근데 운영까지 하는 건 되게 정부 부분을 못 믿는 거지. 비효율적이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운영은 민간에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대신 그거지. 정부가 돈 냈어. 돈 낸 주체가 정부니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야, 그럼 그 다음에 너 자르고 다른 민간 업체로 바꿀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적절한 감사를 받고 민간이 운영하는데 적절한 감사를 받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럼 이제 약간 뭐 효율성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야. 정부가 그냥 직접 전부 다 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민간이 좀 관여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정부랑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부가 반대로 민간이라 해도 되고 개입의 정도와 관련한 논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왜냐면 아니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민간과는 달리 우리 알다시피 이윤극대화 추구나 이런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정부 관리들은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 이 공기업도 그렇고 내 돈 아니고 뭐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꾸고 이렇다고 아니라다고요. 근데 민간은 뭐 잘 나가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AI 시대 뭐 또 변화무쌍한 시대 잠깐이라도 정신을 좀 놓거나 아니란 자세를 취하면 바로 그냥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신경을 날카롭게 예주시해야 되거든. 그래서 84페이지 첫 번째 줄. 공공부문의 운영자들은 그들의 사업 활동에 그냥 주의 깊게 감시할 유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어. 이렇게 경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아담 스미스가 하는 얘기 한번 참고로 볼게요. 자, 1776년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 뭐 국부론에서 한번 보시면 유럽은 가만히 보니까 왕국마다 왕실의 땅이 엄청나게 큰데 그냥 그거 놔두는 거야. 그거 맨 땅으로 그 활용도 안 하고 기회가 있는데 쓰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개인도 가만히 봤을 때 타고난 재능이 되게 뛰어나. 뭔가 신이 선물로 재능을 줬겠지.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하면 그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경작에선 그렇게 낭비하는 거, 희소한 재능과 자원을 낭비하는 거 별로 좋게 보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왕실의 땅이 그냥 이제 왕실이 그냥 돈 빌릴 때 그냥 담보로만 사용하는 거 왜 안 하고 있는데 왕실의 땅이 민간의 재산이 됐으면 엄청나게 잘 개량되고 경작되고 잘 활용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없어가지고 뭔가 적절한 효율적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우리 책에선 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민영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걸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 민영화를 찬성하는 주장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사례를 들어요. 얘네들은 좀 인센티브가 없어서 비효율적이고 관리도 안 하고 이래. 대표적인 얘기가 거기 보니까 카트리나 태풍, 미국에서는 엄청난 큰 태풍의 대표적인 이름이 됐어요. 태풍이 불었는데 거기 보니까 미시시피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정부 소유의 자동차용 다리와 개인 소유의 또 자동차용 다리가 다 있었나 봐요. 근데 기차용 다리를 소유한 주인은 몇 주 만에 다리를 재건하였고 태풍으로 다리가 붕괴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민간 입장에서는 금방 복구가 됐어요. 왜냐면 빨리 다리를 복구해야지 거기 뭐 통행비를 받던 뭐 이용료를 받게 되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정부가 소유한 자동차용 다리는 태풍이 끝난 다음에 16개월 거의 1년 넘게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정부가 소유한 공공재에 해당하는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는 그냥 그대로가 이제 계속 깜깜무소식으로 그냥 놔둔다는 거죠. 빨리빨리 일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시카고 시는요, 또 버려진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차 견인도 예를 드네. 시카고에서 차 견인 서비스 관련해서 정부가 하기도 하고 버려진 거 이게 길거리 그냥 버려진 차가 이게 번호판 떼고 누구 건지도 알 수 없게 놔둔 거. 이게 뭐 우리나라야 뭐 CCTV가 잘 돼 있으니까 거꾸로 하면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땅덩이도 크고 하니까 이제 애매한가 봐요. 오물단지가 됐죠. 근데 거기 보니까 공무원들 대신 민간 견인 회사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비용도 줄어들게 되더라. 또 더 나가서 버림받은 병원 이거요. 그러니까 병원이 뭐 이유야 어떻게 됐던 그냥 방치돼 있어가지고 흉물로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환자들이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아서 환자들이 안 가는 거야. 야, 그 병원 가면 친절하지도 않고 의사가 돌팔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소문나면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남플로리다주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특히 이걸 민간 회사가 인수했더니 오히려 잠깐 충격받은 거. 아니 정신병원 이거를 민간이 운영할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이게 민간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나 봐. 그랬더니 오히려 병원의 상황이 호전되었고 이윤도 올라갔다. 성공한 사례 이렇게. 자, 그래서 상황이 뭐다 이런 사례는 아야 민간을 도입해야 된다. 정부 그거 별로.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장들 한번 볼게요. 반대하는 주장. 자, 거기에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들이 야 민간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비용이 싸게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싼 만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퀄리티는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비용이 좀 더 싸고 뭐 이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 이렇게 하는데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야 이거 다른 걸 이렇게요.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민간 병원 가지고 얘기합니다. 민간의 병원이 공공부문에 의해서 비용이 좀 싸. 아파서 병원 갔더니 비용이 싸네. 알고 봤더니 처방하는 약이나 뭐 여러 가지 치료 비용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를 집어넣기 때문에 값이 싸게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계약자들은 비용을 가능한 한 줄여서 막 비용을 줄이긴 하는데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비용이 코스트가 낮다라고 하면 이게 퀄리티도 낮은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뭐 늘 그렇듯이 우리 요 책은요 약간 전통적인 이제 재정학 책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재정학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랑 반면에 그루버 교수님 다음 시간에 하는 그거는 현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어. 읽을 거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업 준비하면서 그 발표할 기회를 드린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막 있진 않아. 그래서 우선은 쭉 하다가 나중에 한번 볼 거고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책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거긴 이제 외부성부터 시작하는 건데 발표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은 제가 안 하고 발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걸 다 이렇게 그냥 녹여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재정학이 뭐야? 그냥 빨리 그냥 뼈대만 알려주고 뭐 주요 토픽들을 해줘 하면 요 책이 좀 깔끔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책은 약간 뭐 여기저기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뼈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자, 불완전 계약이라고 토픽이 달려 있어요. 거기 볼까요? 아니 퀄리티가 낮다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야 이거 계약할 때 퀄리티를 좀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야 그럼 퀄리티를 컨트롤하면 되잖아. 그런데 뭐 계약을 체결할 때 아니 우리가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부가 민간의 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계약서에 다 완전히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야. 그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완전에 가까운 완전한 그런 계약조차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약을 완전하게 모든 발생 가능한 퀄리티랑 이런 거 통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완전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교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견할 수 없는 우연성 이런 표현을 썼어. 예측할 수 없는 거지. 그런 것을 외교 거기 보시면 정책에서 민간에 맡겨가지고 다 계약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군대와 관련한 아니면 일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제설 작업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불안전 계약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보통 민간에서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뭐 적절한 완전하진 않더라도 불완전한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죠. 민간 생산에서는요.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85페이지. 자, 한마디로 민간 부분의 비용이 정부 부분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대적으로 완전한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간 생산이 훨씬 더 적합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달라 완전 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완전하더라도요. 비용 절감에 비효율적으로 임하는 행동을 또 이렇게 약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네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통제 또는 제어할 수가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민영화에 반대할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 보니까 요양원 대표적인 걸 갖고 하네. 요거 비슷하게. 그래서 통제하는 대표적인 예가 요양원. 요양원도 이제 정부가 하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 부분에 해서 적절하게 뭐 이것도 비슷하게 자,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람들이 안 가잖아. 요 정신병원하고 비슷하게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 거기 보니까 민간의 교도소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운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민간 삼성이 막 교도소를 운영하다가 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범죄자가 탈옥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생기면 그럼 이제 책임을 지게 하고 뭐 사성으로 바꾸는 거지 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의 교도소 운영자들에게 좋은 명성이 중요한 유인 그것도 얘기할 수 있네요. 다음 밑에 보시면 뭐 시장의 환경도 여기 어떤 게 나은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한번 볼까요? 시장의 환경. 아니 우리가 사적으로 제공되더라도요. 알다시피 경작에서 독점 기업이 생산 공급할 수 있잖아요. 어느 한 명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사적으로 소유된 독점. 그래서 사적으로 소유된 독점.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민간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민간의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것 떠오를 텐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민간이 했는데 독점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죠. 아니면 또 다음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공적으로 소유된 기관인데 경쟁 상태에 있을 수도 있대요. 공적으로 소유된 상태인데 표현이 오히려 경쟁에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 이거 민간이잖아. 민간. 우리가 봤을 때 민간이 효율성의 대명사 이렇게 보는데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점이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고 오케이. 정부는 오히려 독점적이고 혼자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담당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경쟁을 붙이게 되면 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자분이 얘기하는 거는 야 누가 담당하냐 이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경쟁에 노출돼 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네 번째 줄 보니까
자, 요거 관련해서 공적으로 소유했는데 경쟁이 되는 사례예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경우를 보니까 자, 민간 기업이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계약을 체결을 했대. 그러니까 공공사업국 역시 계약. 그러니까 민간만 이렇게 쓰레기 수거 사업하는 거에 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그냥 참여하는 거야. 입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거나 할 때 뭐 삼성, 현대 가는 게 아니라 정부 우리가 말하는 뭐 LH 같은 주공 같은 그런 데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경쟁을 붙이면 또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86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피닉스시의 이야기는 경쟁의 존재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 환경은 경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요게 중요하다. 요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연구에 보면 되벤터입니까? 정부 기업의 이윤이 민간 기업보다 낮지만 민영화 자체가 수익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수익성 증가가 오히려 가만히 보면 민영화 되기 이전부터 나타난 거야. 그냥 민간 부분의 기업이 팔릴 때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회사가 이제 좀 안 좋아서 팔려고 해. 그럼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게 나름대로 괜찮아야지 이득이 돼야지 사잖아. 근데 거기 아직까지도 뭐 재무 상태나 거기 직원들 구조가 엉망이기 되면은 안 산다고. 그러니까 미리 구조 조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야지 슬림하게 만들어 놓고 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기업이 팔리기 전에 이미 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경쟁의 압력이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민영화의 진정한 혜택은 효율성 증가의 이득의 지속화인데 그거는 경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재와 공공선택이 있는데 공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정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근데 이제 민간과 정부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할까?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 국민들이 결정해야 돼. 뭐 이론상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 뭐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뭐 연방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하겠죠. 그래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챕터 6장에 가면 공공선택이라 해. 공공선택이 뭐냐면 집단의 의사결정이야.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대신 또 우리 책에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뭐 이게 전통적인 책들이 거기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넷 찾아서 도서관에서 찾아서 좀 보시고요. 시간 나실 때 그 뒤에 연습 문제 좀 한번 좀 풀어보세요. 예전에는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개 발표시킬까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럼 이제 그거 하는데도 거의 한 두세 명만 발표해도 한 4, 50분이 가버려가지고 그냥 그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대신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이 연습 문제랑 똑같은 거 낼게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만 해도 거의 뭐야 18문제가 있잖아. 거기 보니까 입법고시랑 행정고시 나온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뺄까 생각 중이긴 해요. 뒤에 거랑 연결된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아닌 문제들을 해가지고 제가 중간고사 문제 낼 테니까 미리미리 좀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어펜딕스 관련해서 선호 표출 메커니즘 하고요. 그리고 사물슨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집에 가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15분, 10분, 15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 좀 촬영해서 올리면 그거 보시고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고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외부성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